안녕하십니까. 시사의 중심 정치와이드 이상훈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강수를 던졌습니다. 방류 7개월 뒤에 우리 바다에서 방사능이 검출이 될 경우에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요, 방사능 유입이 없다면 민주당이 이번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되는 상황일까요? 그리고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 측이 고소에 나섰는데요. 사생활 영상이 유포된 것과 관련해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사안에 대해서 정치권 인사들이 문제 제기를 해 눈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치와이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치와이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짐작을 좀 할 수 있습니다. 다 걸어라. 뭔가 강수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요. 국민의힘에서 오늘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오늘 발언들 좀 몇 가지로 나눴는데 우선 첫 번째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김상희 의원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의원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성명서를 낸 게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되지도 않은 외국의 자료를 인용을 하면서 5개월에서 7개월 후에 우리 바다로 방사능 물질이 유입될 거라고 주장을 지금 계속 해왔습니다. 좋습니다. 5개월에서 7개월 뒤에 대한민국 바다에서 채수를 해서 이러한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면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민주당은 5개월, 6개월 뒤에 방사능이 유입이 안 됐었을 때 민주당이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치적인 책임을 민주당이 지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표로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거짓말은 정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5개월에서 7개월 지난 뒤에 우리 바다에서, 우리 해역에서 방사능 물질 이런 거 검출 안 되면, 그리고 검출되면 각각 어떻게 하겠다. 강수를 둔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어떤 책임이냐? 그러면은 국민들이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총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 계신데요. 이건 누가 봐도 그러니까 최대 7개월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총선 직전이 됩니다. 뭔가 결과가 나온 시점이. 이거 굉장한 자신감인데 이 자신감의 근거, 배경 굉장히 강수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이유를.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그냥 한 사람이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당내에서 많은 논란을 거쳤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런 발표를 하게 된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 국회 에너지특위위원장으로서 직접 이 동일본 그 원전에 후쿠시마 원전에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이 오염수들을 그 보관하고 있는 것도 현장에서 봤고. 그런데 저 오염수를 근해 해역에 그 방류했을 때 실제로 해류라든가 또는 이 섞이는 그 정도 그리고 기존에 있는 바닷물과의 그 저 혼입 이런 그 절차를 전부 분석해 보면 이 우리나라 해역에까지 오염수의 뭐 조금만한 영향도 미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금 보고예요. 그러면 과학적 근거와 이유가 있다. 이걸 지금 강조한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수없이 검토를 거쳐서 그 지금 주장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것이 사실 초기에는 일본에서도 후쿠시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때 일본 사람들이 고등어를 좋아하는데 일본산 고등어를 먹지 않아서 한국산을 수입해가는 바람에 고등어 값이 엄청 오른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과학적으로 이 상황을 많이 그 발표도 하고 실험해서 보고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일본 주민들도 어느 정도 그 과학적인 근거에 좀 접근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저는 특히 그 해역상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그
해류가 넘어올 가능성도 거의 없고 또 설사 온다고 하더라도 예. 이미 그 오랜 시간을 거쳐서 반감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이 저 오염수의 이 현실적인 예. 위험성은 저는 전혀 없다는 과학적 그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관련 TF를 좀 이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여당 의원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건 당의 입장이라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근택 민주연구원 네. 부원장.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전 우리 해역에서 7개월 뒤에 뭐 5개월부터 7개월 뒤에 뭐가 나오면 책임지겠다. 근데 반대로 민주당 보고는 뭐가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 민주당도 책임 거세요. 좀 이랬거든요. 이거 민주당은 책임지겠다고 말할 자신이 있는 겁니까? 글쎄요, 뭐 어떤 책임 지겠다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바닷물이 해류라는 건 사실은 뭐 흐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올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뭐 연구 결과를 근거로 뭐 5개월에서 7개월에 온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근거를 얘기한 것 같고 사실은 바닷물 자체보다는 저는 수산물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은 바닷물은 우리가 직접 뭐 마시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예. 대부분 거기서 나오는 이제 수산물이나 이걸 소비하게 되는데 그게 사실은 일본에서 어쨌든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후쿠시마라든지 인근 지역 8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러면 어떻게 담보를 할 거냐, 보장을 할 거냐. 일본 수산물 중에서 지금 만약에 뭐 방출을 한다 그러면 인근에 더 넓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수산물에서 만약에 핵 관련 예를 들어서 이런 기준치가 넘어온다 그러면 책임지겠다라든지 하는 게 더 맞고 또 책임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결국은 뭐 정치적인 책임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건데 뭐 그거는 국민들의 선택 뭐 이런 걸 그러니까 꺼냈단 국민의 말이에요. 선택은 다 원래 직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말 안 해도 다 판단받지 예. 않겠습니까? 뭐 본인이 뭐 직을 걸겠다든지 예.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책임지겠다, 국민들한테 평가받겠다. 예. 그럼 하나만 한 얘기 아니에요? 당연히 평가받죠. 그리고 물론 이것만이 이슈가 되지는 않겠죠. 근데 예. 총선에서도 아마 중요한 이슈는 될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 책임지겠다. 민주당 입장에서 책임지겠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심판받겠다. 당연히 그 의미라면 당연히 책임지겠다고 말할 수 있죠. 아, 그건 본인이 얘기할 뭐 수 직을 있다. 건다든지 아니면 뭐 대통령 임기 내에 만약에 방사능에 오염된 뭐 수산물이 국내에서 발견된다 예. 그러면 뭐 대통령을 사퇴하겠다든지 뭐 그런 얘기 한다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말 책임지라고 할 예. 텐데 국민들한테 심판받겠다. 그 얘기 뭐 하나만 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정근택 부원장도 민주당 계시잖아요. 물론 정근택 부원장이 말씀하신 게 민주당 전체 의견일 수는 없지만 지금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거는 아니 뭐 그 정도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 책임지겠다는 걸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지금 잠깐 내셨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오늘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강수를 둔 셈이 되는데 아직 민주당의 공식적인 반응이나 뭐 대답, 응답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모습이 이렇고요. 그리고요 오늘 성일종 의원이 또 관련해서 다른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한 행사에서 한 말도 있는데 이거 역시 이 상황과 결부시켜서 들으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꺼냈거든요. 몇 가지 영상이 합쳐 있습니다. 보시죠. 국민을 속여도 웬간히 속여야지 2011년도에 1000배가 넘는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 오염수가 이미 방출이 됐었습니다. 저희 바다에 그 어떤 영향도 없었다라고 하는 과학적 데이터를 분명히 알고 있고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다약종 설비를 통해서 거의 다 제거가 됐고 국제적인 기준치 이내 안에서 지금 우리가 방류를 한다면 국제기구와 11개 국가의 검증단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져서 이 바다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과 출세 때문에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반일 감정을 부추기겠다라고 하는 명백한 의도를 갖고 시작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싸움이 과학과 괴담의 싸움이기도 하거니와 더 크게는 반일 민족주의와의 싸움이고요. 이 자유를 위한 동맹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김영주 전 의원 나와 계신데요. 네. 마지막에 등장하신 분이 함은경 대표예요. 네. 과거 옛
뭐 38그룹, 그다음 운동권 네. 그 출신이신데 반일주의를 지금 퍼뜨린다, 선동하고 있다. 이거 갖고 민주당을 사실 겨냥해서 굉장히 비판을 내놨거든요. 이거 네.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뭐 어쨌든 그것은 이제 국민의힘 행사에 초대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본인이 실제적으로 어떤 뭐 일선에서 수산업 관련해서 예. 일을 하고 있고 군산에서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걱정이 앞두고 있는 그런 이제 현재 민주당의 행태에 대한 그 뼈아픈 그 진단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반일 민족주의와 자유주의 간의 어떤 예. 그 문제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민주당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일선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 있다. 아, 일선이면은 이 수산업이나 이런 거 그렇죠. 봉사하시는 이제 분을 군산도 말씀하시는 그렇고 건가요? 바다도 그렇고 오. 물론 이제 우리가 사실은 저도 얼마 전에 예. 경남 사천 또 뭐 부산 이렇게 바닷가 예. 일대를 다녀왔습니다만 어쨌든 거기에는 우리의 목소리가 많단 말이에요. 일반 수산업자들은 그러니까 그것은 과학을 뛰어넘는 경제라는 것은 또 심리적인 부분이죠. 예. 이제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단은 뭔가 깨름직하다. 뭐 예. 과학적으로는 뭐 해가 없다고 하지만 뭐 회보다는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심리적인 부분이 그렇죠. 오는 심리적인 거죠. 거죠. 예. 예. 실제로 아무리 그게 영향이 없더라도 나는 회 안 먹을래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런 부분까지를 좀 포함했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또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오늘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예. 마치 뭐 중국 편을 든다든지 아. 또 순동을 했다든지 예. 뭐 사드 문제와 연동해서 이 문제를 본다든지 터무니없는 순동 정치를 한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이제 과거 타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미래로 가지 못하고 여전히 전 정권과 현 정권의 싸움의 어떤 일환으로 이 문제까지를 보고 있는 것이 예. 더 과학적인 측면으로 또 협치로 나아가는데 오히려 장애 요인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언제까지나 대통령도 또 이 부분을 좀 품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한 발 더 세게 때리셨어요. 그러면 예. 그게 대한 반작용이 또 생길 텐데. 그럼 민주당이 더 뭐랄까 더 강하게 반발하고 그럴 거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괴담 세력 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모든 민주당 세력들이 다 괴담에 의한 포퓰리스트로 그렇게 보는 것도 너무 과한 표현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인영 변호사, 사실 일본이 아직 방류조차 안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도 우린 지금 수산물 소비가 줄고 뭐 횟집이라든가 수산시장이 뭐가 손님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조금 이상한 현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김영재 의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과학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감정적으로 우리가 깨름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주는 것이 예. 정치의 역할이지 그것을 자꾸 이용하고 괴담을 확산시키고 예. 과학적 근거나 데이터는 제시하지 아니한 채로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 과연 정치의 본령인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과 지금 예. 또 용산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과학적 근거를 대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어떻게 보면은 그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직접 먹기까지 하면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학회를 비롯해서 같이 한번 과학적 토론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지금 정치가 국민들이 어떤 그 깨름직해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야 하는 문제의식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데 예. 답을 주기는커녕 그거에 대해서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사실상 죽창가를 드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예. 어떻게 보면 토론의 장으로 나와서 예. 과학적 근거를 두고 같이 협의하는 그것이 바로 협치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자, 형우택 부원장 지금 최인영 변호사가 질문 던지고요. 아니 네. 과학자들 뭐라고 토론 한번 합시다 하는데 왜 입장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지금. 과학자들 갖고서 뭘 갖고 토론하죠? 결국은 일본이 준 자료, 정확히 얘기하면 일본도 아니고 도쿄 전력이 제시한 자료. 예. 그거를 믿을 거냐 말 거냐예요, 결국.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가서 뭐 검증 지난번에 사찰단 갔지만 뭐 예. 보고 온 거 없잖아요. 그냥 뭐 시설이 있다는 것만 보고 온 거잖아요. 물론 아이의 결과는 지금 안 나왔습니다. 예. 근데 그 결국은 아이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과학이라는 결국은 검증이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이 검증한 거를 내가 그대로 검증해서 그대로 나와야 돼요. 예. 그게 과학이거든요. 그게 객관적인 겁니다. 그래야 토론이 돼요. 예. 근데 지금은 지금 정부 여당에서 일일 브리핑하는 것도 보면 일본에서 제시한 자료
믿어라. 왜 안 믿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제 그때도 얘기해 보면은 이렇게 바다에 방류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일본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객관적 데이터가 있느냐 묻고 싶은 거예요. 없잖아요. 그 없는 상태에서 뭘 갖고 토론하죠? 일본이 그냥 도쿄 전력이 제시하는 거 우리는 그냥 믿어야 됩니다. 예. 그냥 믿어요? 일본 얘기하는 거를? 자, 최인영 변호사. 다시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기 그냥 때문에 믿습니까라고 뭐 지금. 저희가 국민의힘이 제안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예. 정말 원자력에서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원자력 학회가 민주당에 제안을 했던 겁니다. 같이 토론회 장에 나와서 하자. 지금 현근택 그 부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예.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나와서 한번 그 원자력 학회에서 예. 제시하는 근거를 한번 보고 예. 얘기하면 된 것 같아요. 지금 아무런 근거가 자꾸 없고 지금 도쿄 전력이 있는 예. 그 제시한 자료만 얘기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원자력 학회 서울대를 비롯해서 그 경희대를 비롯해서 한국에 있는 최고의 과학자들이 제기하는 예. 것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겁니까? 그와 같은 얘기 자체가 예. 어떻게 보면 논의의 전제를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분들의 뭐 과학적인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걸 예.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원자력의 최고의 권위자겠죠. 하지만 뭘 갖고 논의하는 거냐요. 결국은 이게 오염수가 어느 정도 처리가 됐는지 예. 정상적인지 아닌지 그걸 봐야 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수치는 누가 갖고 있죠? 일본 도쿄전력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교수들이 갖고 있습니까? 그건 안 갖고 있죠. 당연히. 이게 사실은요, 이 사안이 국민들 입장에 답답한 거는요, 막상 일본에서는 별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특히 여의도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모습 보셨죠? 최인정 변호사, 현근택 부원장 지금 사실은 정당 소수로 때문에 양 대척에서 계시거든요. 이런 모습이 여의도에 가면은 굉장합니다. 지금요. 자, 마지막으로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 기회 요청하셨거든요.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 지금 민주당 측에서 예. 제기하는 논리를 전부 보면요, 그냥 그 결론은 별로 중요시 않고 오. 과학적인 과정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저게 오염수라는 것이고 저게 바닷물에 방류가 되면 우리나라 해역으로 넘어와서 오염될 것이고. 오염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오염수를 방류하지 말라고 정부가 뭐 어떤 조치를 하라는 그런 취지로 예. 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일본 정부의 어떤 주권에 관한 문제이죠. 그리고 국제 그 기구에서 예를 들어 IAEA에서 예. 그 검사를 했는데 이것은 방류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다면 방류를 하는 것을 결정할 것은 일본이거든요. 근데 야당은 지금 보면 마치 우리가 가서 무슨 반대를 하면 저 처리수를 내지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수 없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더 나가서 지금 동일본 그 원전에서 갖고 예. 있는 그 자료만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라 국제 그 기구에서 가서 그렇죠. 원자력 기구가 지금 가서 예, 지금 보는 가서 거죠. 전부 다 그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과학자들도 원하면 가서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뭐 무시하는 거죠. 뭐 그냥 그 광우병 예. 사태 때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실제 진실은 관심이 없었다라고 오늘 그때 당시 주도한 분이 인터뷰한 걸 봤는데요. 아마 이 문제도 똑같이 다룰 겁니다. 끝까지 전 세계 모든 예. 사람들이 과학적으로는 이게 예. 방류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방류를 해도 수산물에 영향이 없다라고 백날 발표해도 우리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염수 때문에 한국의 수산업자들 다 죽는다. 이런 주장만 할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부터 계산해서 7개월 뒤면요. 일본이 방류를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내년 1월 또는 2월이 7개월이 지난 시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그때 뭔가 조사하겠죠, 주기적으로. 자, 그때 뭔가 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정치권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총선 직전입니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갑니다. 보시죠.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평양 진격은 물음표가 돼 있는데요. 무슨 가정을 한 걸까요? 일단 이 러시아와 관련된 걸로 일단 이 주제가 준비돼 있는데 지금 이른바 프리고진 뭐 벨라루스에 뭐 도착을 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관련된 목소리가 하나 있거든요. 그 내용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Разговаривали первый раунд минут 30 на матерном языке. Исключительно. Слов матерных я потом уже... 그러니까 벨라루스 대통령이 뭔가 중재를 했다 그러죠. 근데 그 사이에 처음에 굉장히 이게 쉽지 않았다. 막 욕설이 오가는 전화 통화 끝에 겨우겨우 중재해서 지금 이 프리고진이 벨라루스 넘어갔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런데요. 어제 태용 의원이 뭔가 귀를 잡는 얘기를 좀 글로써 꺼내놨는데 이겁니다. 최근에 태용 의원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 그래요. 지금 프리고진의 경우와 같은 일이 북한에서도 있을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북한의 휴전선에 있던 군단이 평양으로 진격하는 일 이런 게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본인이 답을 이렇게 했답니다. 현 북한군 구조상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좀 회자가 됐어요. 뭐 정치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관련된 뉴스를 좀 보신 것 같은데, 자 그래서요 여기서 이 태용호 의원을 좀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 그동안 많이 지켜보셨고요. 그리고 좀 국내에 와서도 여러 가지 뭐 이 북한과 관련된 얘기를 좀 꺼냈는데 태용호 의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이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태용호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연결 좀 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바로 질문 들어갈게요. 예. 자, 북한군도 이 러시아의 프리고진처럼 이 평양으로 진격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판 프리고진이 북한에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받으셨다 그러는데 예. 어떻게 대답을 하셨고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현 북한 구조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면요. 이게 군 장교들이 의기투합해서 군사정변 뭐 이런 거 일으키려면 예. 가능성이 보여요. 성공 가능성이 보여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 북한군 구조로는 성공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요. 다른 나라 군들은 다 이제 합참을 중심으로 유일 명령주의 체계인데 북한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북한은 오직 수령, 그러니까 예. 김정은 1인으로 모든 이제 주요 군사 조직들이 수직적으로 종속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일 뭐 평양시 밖에 있는 부대나 또 휴전선에 있는 부대의 지휘관들이 의기투합해서 한 뭐 몇만이 예. 무력이 평양으로 들어간다라고 예. 하면 성공 가능성에 보여야 되는데 예. 평양시 외곽을 지키고 있는 수도방어사령부라는 10만 이상의 부대가 있고 그들을 돌파해서 시내 안에 들어간다고 해도 예. 평양시 안은 또 김정은의 친위 부대인 호위사령부 부대가 지키고 있고 예. 또 평양시 안에는 여러 구조의 무력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외부에 있는 무력이 평양을 돌파해서 군사정비를 일으킨다 이거는 거의나 불가능하고요.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뭔가면 평양시에 김정은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 집무실이 어디고 어디서 살고 있고 이건 누구도 모릅니다. 찾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양시를 포위하고 들어가서도 김정은이가 평양에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김정은이가 어디에서 직무를 보며 평시 어디에서 살고 있으며 이거는 완전히 비밀이고 여러 곳을 계속 옮기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실체 자체를 찾아낸다는 것 자체도 예. 대단히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방금 봤던 이 화면 다시 좀 불러오겠는데요. 이런 얘기도 좀 하셨더군요. 이 내용 좀 다시 예. 좀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좀 보고요. 자, 내용 좀 보여주세요. 이 내용 말고 처음에 봤던 내용 불러주세요. 예, 이 내용입니다. 여기 북한군의 본질이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이거 대목이 있는데, 북한군은 전쟁보다는 군사 정변 방지에 가깝다. 여기에 더 기능이 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뭔가면 예.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 남과 북의 무력이 휴전선을 기준으로 해서 배치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전쟁을 위해서라면 휴전선 일대에 나와 있는 북한군이 제일 잘 무장되어 있고 또 그들에 대한 복지나 또 공급도 제일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상식적으로는 이게 그러군요. 북한은 예. 정반대예요. 북한은 평양시 주변을 지키고 있고 평양시 안에서 예. 김정은을 직접 호위하고 있는 그 부대가 제일 잘 무장되어 있고 무장 장비도 제일 좋아요. 그리고
군인들 성분상 육체적인 준비라든가 출신 성분도 예. 제일 좋은 곳이 다 평양시 안에 있고 북한 주민 구조 내에서 계급적으로 제일 하바닥에 있는 출신 자녀들이 아. 휴전선에 나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총알바지나 같거든요. 아. 네, 그래서 우선 이 군의 구조나 무장 장비 질적 측면에서 휴전선에 나와 있는 부대가 제일 무장 장비도 약하고 공급도 제일 안 되고 있고요. 아. 그리고 그게 휴전선에 현실이군요. 있는 부대는 북한군 총참모부, 우리를 말하면 합참이죠. 예. 거기에 배속돼 있는 부대인데 평양시 외곽을 지키고 있는 부대와 평양시 안에 있는 부대는 우리로 말하면 합참에 종속되어 있지 않고 김정은에게 수직적으로 종속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북한군은 대단히 분권화되어 있는 군 구조고 같은 부대 안에서도 예. 주의 체계가 두 가지예요. 오. 하나는 작전 장교주의 체계와 예. 정치 장교주의 체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과 지휘관들이 누구 말을 더 잘 듣느냐? 정치 장교 말을 더 잘 듣어요. 왜? 정치 장교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북한군의 구조는 전쟁 수행 구조라기보다는 예. 군사정변 방지 구조에 더 가까워요. 자, 그리고요. 러시아과에서 좀 궁금한 게요. 이른바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 모스크바를 한 200km 정도 앞두고 굉장히 많이 진격해서 올라갔는데 그 직전에 스스로 물러섰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좀 추정을 하십니까? 만약 프리고진이 모스크바로 진격을 계속했더라면 예. 그러면 모스크바를 지키고 있는 수도방어사령부와 러시아 군의 아마 대대적인 폭격과 반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프리고진의 용병무력을 가지고서는 그거 당할 수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가 그 스스로 저는 포기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군사력 대결이 안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요? 예, 이 러시아가 일단 100만 이상의 그런 방대한 무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군사 대국인데 예. 몇만 명의 용병을 가지고 예. 러시아의 군 구조를 뒤집어 엎는가는 시작부터 그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리고진 그래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 프리고진 지금 사실 앞으로 생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특히 서방 언론도 굉장한 관심인데요. 일단 벨라루스에 도착해 있다고 하는데 프리고진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 걸로 봐야 됩니까? 우선 이거 첫째로 푸틴이 프리고진에게 주었던 모든 돈과 재산을 이거 다 이제 몰수 압수할 겁니다. 이거는 그게 거의 프리고진에게 엄청난 경제적 혜택을 주었거든요. 예. 그래서 돈줄을 다 자를 거고 다른 예. 하나는 이번 일을 통해서 푸틴이 엄청난 치욕을 받았기 때문에 예. 저는 앞으로 프리고진이 설사 벨라루스에 있다 해도 예.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 생명 보장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런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푸틴은 영국까지 도망친 그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 가서 독살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얘기까지 참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태용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러시아 얘기 조금 더 해보죠. 김영주 전 의원님 사실 러시아에 각별한 관심과 각별한 이해를 하고 계신데 네. 일단 궁금한 거는 이번 사태로 푸틴의 리더십에 타격을 받았다. 이게 서방 언론들의 시각도 있고요. 아니다. 뭐 이 정도 가지고는 건재하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외신의 입장에서는 좀 타격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실제로 뭐 프리고진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예. 반 푸틴 데몬스트레이션이 아니고 쇼이구하고 프리고진 사이의 권력 다툼입니다. 그리고 재산 다툼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푸틴 밑에서 실제로 많은 어떤 그 돈을 모을 수 있는 부분들을 프리고진은 막 군대의 어떤 급식이라든지 또 그렇죠. 해외 파병을 통해서 소위 그 프라이빗 밀리터리 컴퍼니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스프롬이라든지 에너지 기관에 군인이 들어갈 수 없는 걸 대리해 줄 수 있는 세이프 가드들이고 또 해외에 갔을 때는 좀 더 비싸게 프로페셔널한 고급 용병들이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국방부에서는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시위라고 보고 또 주민들이 많은 지지를 해준 것은 주민들은 전쟁 안 했으면 좋겠다. 내 자식 군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지 저것을 완전히
방금 우리 표현 말씀처럼 무슨 뭐 푸틴을 내려놓기 위한 어떤 쿠데타로 보지 않았다라는 측면이고요. 실제로 여전히 압도적으로 푸틴에 대한 지지는 건재하다고 보여지고 특히 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이 전쟁하는 것을 상당히 물론 자기 자식이 군대 가는 건 반대하지만 지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건재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프리고진이 본인이 얘기한 뭐 항의하려고 한 건데 항의하려는 수단을 반란이라는 걸 무장해서 봉기처럼 나왔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게 그래서 말이 아무래도 되는 이제 겁니까? 용병이고 군대를 끌고 가다 보니까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마치 그 반 푸틴 어떤 그 쿠데타처럼 예. 그렇게 보여진 거고 이제 그런 것은 상당히 어떤 뭐 서방 언론의 시각 프레임이라고 볼 수도 있고 푸틴도 좀 간담이 서늘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루카셴코라는 사람이 사실은 푸틴의 충복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푸틴하고 루카셴코하고 예. 사실 짜고 치는 것이다. 프리고진이 이렇게 그 많은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더 많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전에 정리시키기 위한 일환이고 결국 지금 현재 프리고진이 벨라루스에 있다는 실질적인 확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만 했거든요. 그렇게 따라서 그렇다고. 제가 보더라도 물론 프리고진은 미국의 그 제재 대상이고 유럽의 제재 예. 대상이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선택지가 극히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루카셴코가 대통령인 말하자면 벨라루스로 갈 것이냐 예. 그런 부분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질문 제가 짧게 하나 드릴 텐데 지금이 21세기 아닙니까? 근데 용병이라는 단어는 사실 중세나 뭐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21세기 그래도 강대국이라 뽑힌 러시아에서 용병이 웬 말입니까? 이게 왜 등장을 하는 겁니까? 사실 아무래도 이제 뭐 용병 중에는 그 뭐 영화에도 많이 나오지만 교도소에 복역 중인 사람도 있는 거고 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용병을 러시아 군이 왜 쓰는 겁니까? 용병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래는 러시아 군이 쓰는 것이 아니고요. 예. 군인이 지키기 힘든 에너지 지역, 가스관이라든지 예.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러시아와 독일 간에 가스관을 묻지 않았습니까? 예. 중간에 그걸 송유관에 예. 훔쳐갈 수도 있고 그것을 군인이 들어가기 힘든 지역을 대신해서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해왔던 약간 것이거든요. 경호 그런 기능이 있는 그렇죠. 건가요?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예. 그것을 프리고진이 좀 더 이제 정부하고 합의해서 많은 돈을 받으면서 전선에 투입하고 예. 실제로 일선에 가서 지금 현재 러시아 군인 자체가 옛날처럼 그렇게 미난한 그런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핀셋과 같은 어떤 특수전을 펼치고 좀 더 위험하고 좀 더 좋은 대우를 받으려고 예. 하는데 이번에 프리고진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너무 자기의 몸값을 적게 쳐준다 이런 데 대한 불만이 많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아무튼 잘 이해는 안 돼요. 뭐가 용병이 등장하고 용병이 무슨 반란을 일으키고 이게 뭐 중세 역사책에 나오는 약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또 금방 또 그만둬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뭐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진행 중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역시 키워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골수만 보지 말라는 얘기를 어떤 분들이 누구에게 하신 건데요. 최근에 이게 민주당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민주당의 여러 가지 지금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제 조국 전 장관 얘기가 끊임없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할 거라고 얘기하신 분도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우선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출마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워딩을 잘 보면은 민주당의 선택을 하지 않고 저는 신당 창당을 하지 않을까. 새 길을 간다고 했잖아요. 없는 길인데. 그런다고 하면은 나는 무소속 혹은 신당 창당의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신당 창당에 더 무게를 둡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을 아마 이분이 뭐 그 총선에 나온다라는 거를 떠나서 제가 보기엔 이분이 중심이 되는 당을 사람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박지원, 손혜원 두 분은 뭔가 이거 갈 것 같다. 가능성 있다.
괜찮다. 약간 이런 분위기의 얘기를 꺼내는데요. 그렇다면요. 여론은 어떤지 좀 보겠습니다. 최근 관련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총선 출마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우선 전체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라는 거는요. 무슨 뭐 지지정당 상관없고요. 뭐 지역 상관없고 그냥 전체를 다 본 거예요. 평균적인 거죠. 일단 찬성은 33.7, 반대가 반을 넘는군요. 53.1, 반대가 훨씬 넘습니다. 물론 여기 회색 지대가 있는데요. 얼마 안 되고요. 일단 과반 이상이 나오지 마세요. 내키지 않아 하는 거예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걸 압축을 하겠습니다. 요 응답하신 분들 중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히신 분만 따로 봅니다. 여긴 거꾸로 반대로 찬성이 더 높아요. 과반 넘어갔습니다. 56.1. 그렇다면 전체 여론과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은 사뭇 다른 겁니다. 지금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소개는 안 되는데요. 무당층, 그러니까 지지정당이 없다고 밝히신 분들에서는요. 반대가 역시 높아요. 그러면은 전체에서도 반대가 높고 무당층에서도 반대가 높지만 민주당 지지층만 찬성이 더 높은 상이 나온 겁니다. 자, 김재원 최고위원. 이 여론조사 결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해요. 그럼 이른바 무당층, 중도층이 민주당에 등을 돌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라면요.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중도층이라는 분들이 정치적으로 좀 무관심한 층이지 그분들이 뭐 중도라고 하기 때문에 일정한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방향이 우리에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약간 좀 정치적으로 외면하시는 분들이다. 정치적으로 그럼. 사실 무관심층이 어차피 과반수가 넘는 분들이 사실상 무관심층이거든요.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응답하는 그런 상황이고 중도라고 하는 분들도 실질적으로는 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은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 물론 그 총선에 출마를 하겠죠.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출마를 한다고 보고 저런 여론조사 결과를 스스로 볼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에서 자기에게 출마하기를 요구하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반대보다. 그러면 민주당의 지지를 받아서 어디서든지 출마를 해서 자신의 명예 회복을 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뭐 신당을 만든다, 당을 만드는 얘기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박지원 전 원장님 뵈니까 국정원장 그만두고 나와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맞아떨어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저것도 안 맞을 것 같다. 저는 뭐 저것도 뭐 안 맞는 이야기를 지금 하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김재원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간판을 걸고 출마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요구를 했다가 만약에 민주당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공천을 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지역에는 공천을 안 한다. 뭐 여러 가지 배려를 하리라고 봅니다. 민주당 후보가 없다 거기는 무소속으로 나온다면.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약간 보고 그쪽으로 방향을 좀 잡으셔서 설명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현구택 부원장께 김재원 최고위원의 전망대로는 어떻게든 민주당 이름이든 무소속 둘 중에 하나 나올 것 같다라는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 괜찮습니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로 나온 거죠. 뭐 총선이 민주당 지지층만 투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이 투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반대율이 높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당층에도 보니까 한 13, 14% 정도 부정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부정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렇다 본다 그러면 아마 지난번에 여론조사는 좀 팽팽한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추세가 반대쪽으로 좀 많은 거 아닌가라는 시간이 흘러서 조금 더 나빠졌다는 겁니까? 그건 결국은 아마 무당층 아니면은 뭐 중도층이 조금 더 부정으로 기울면 나중에 추세적으로 좀 부정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조국 전 장관도 고민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직접 간접 여러 번 해보면 사실은 본인은 분명하게 의사를 밝힌 적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뭐 북콘서트라든지 아니면 출마에 대해서 명확한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면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1심 판결 났고 지금 2심 재판 앞두고 있고 부정적인 여론이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또 고민스러울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이제 뭐 예전에 열린민주당처럼 그런 이제 신당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 고민은 제가 보기에 아마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일단 뭐 입장을 밝히면 좋겠지만 현재까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 주변에 가까운 분들도 보면 다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조국 장관도 아직 입장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정우택 부원장은 개인적으로 조국 전 장관이 총수에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뭐 정치는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맞는 것 같아요. 안 할 수 없는 것 왜 같다. 그러냐면 지금 뭐 어떤 교수도 파면됐고 부인도 그렇게 됐고 딸도 아마 지금 뭐 기소되느냐 마느냐 하고 있거든요. 예. 온 가족이 그렇게 된 상황이라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정치는 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당장 내년 총선에 민주당에 크게 뭐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정치는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할 것 같긴 한데 민주당에는 도움이 안 되고 요 말씀에 지금 생각이 다 들어간 것 같네요 지금요.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민주당의 의원 전재수 의원이죠. 뭐 정치와에도 이제 자주 출연하시고 계신데 관련 얘기를 좀 하셨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조국 장관은 어떤 가치와 노선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지 자신의 배지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의 어떤 가치와 노선과 경쟁을 하려고 신당을 만든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뭘 하시더라도 민주당하고 뭐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겠지 뭐 신당을 만든다거나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김용주 전 의원님, 이 조국 전 장관 어떤 총선 출마, 뭐 신당 이런 관련해서 사실 민주당 소속이신 의원분들, 정치인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언론 인터뷰 통해서는 의견들 조금씩 내세요. 신중하지만 조심스럽게. 오늘 정우택 부회장도 여기 나오셔서 이렇게 의견을 내신 건데, 근데 민주당 당 차원의 공식적인 논평이나 이런 것은 일절 언급이 없어요. 뭐 나오면 환영한다든지 아니면 안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자중하시라든지 아무런 논평이나 입장이 없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지금 민주당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현재 지금 이제 재판을 마무리를 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1차 중에 나와라고 하기도 부담스럽고 또 조국 전 장관이 굳이 나온다 그러면 막을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오지 말하기도 참 어려운 무수하고 나오는 걸 막을 방법도 없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재수 의원 얘기한 것처럼 이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과 배치돼서 신당을 만들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본인의 처지가 민주당에서 나왔을 때 상당히 민주당이 어려울 수 있어서 주변 사람에 의해서 무소속이거나 신당을 찾아서 그렇게 당선돼서 다시 민주당으로 들어가는 그런 행보의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우회로인가요? 그러면은 그거는? 네, 저는 그런 의미를 박 전 대표, 전 원장 같은 경우는 미리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가 일정 정도 어떤 뭐 정치적으로 출렁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민주당의 어떤 주변 정당의 말하자면 존재가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항상 그래왔고 현재 국민의힘 주변에 상당히 그런 정당이 이미 많습니다. 거리에 현수막에 보면 굉장히 거구 정당부터 종종 정당들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럴 수 있다. 민주당에서도 그런 정당이 필요하다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스스로가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지 이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현재 자기의 위치가 민주당 안에서 내가 공천을 받겠다고 말하기도 참 송구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당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기 지지자들과 함께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상호 충돌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유연하게 그런 판단이 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추가로 드리면 질문을 조국 전 장관이 어떤 밖에서 생긴 신당의 이름으로 또는 무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하면 어떤 지역구로 출마할 거 아니에요? 그럼 민주당은 그 지역구에 후보를 안 낼 걸로 보십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내부적으로는. 네. 저는 뭐 그런 가능성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뭐 지금 현재 말하면 민주당 지지층이 56%라고 하는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다음 이제 재판의 결과가 공천을 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고 민주당 지지장도 입장이 바뀌었을 때는 그때는 또 민주당 후보를 내서 경쟁을 시켜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2심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지금으로선 변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화면 좀 볼까요? 어제 민주당에서 이제 고문단들이 당 지도부에 뭔가 얘기를 좀 했는데 이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어제 이제 비공개 간담회 내용이 좀 알려졌거든요.
너무 골수 지지층만 상대로 정치하면 안 됩니다. 중도층 의식해야죠. 거기가 표가 있는 건데 민주당 그 중도층 잡고 있습니까? 뭐 이런 조언들이 좀 있었다 그러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당의 단합과 혁신 이룰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이 조언의 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답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골수 지지층 안 된다. 중도층 의식하라. 이런 내용이 왔다 그러죠. 이게 어제 비공개 간담회인데요. 어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셔서 이런 취지의 내용을 하신 분 저희 정치와이드 제작팀이 목소리를 좀 받아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내 민주주의는 당내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발언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런데 누가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은 강성당원들이 나서서 문매를 가하니까 의원들이라도 생각을 제대로 말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갖고는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다. 당이 너무 적극 지지층만 의식해서는 안 된다. 중도층을 의식하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당 지지하는 사람, 저 당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무 당도 지지 안 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다. 그래서 그런 중도층을 의식해서 그런 현수막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최인정 변호사. 지금 뭐 중도층 좀 의식하고 너무 골수지층만 의식하면 안 된다. 이거 지금 현 민주당 지도부 체제하에서 이게 좀 실현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연못 구호 아닐까요? 연못 구워요. 못 구한다는 건데 지금. 숭늉 지금 찾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의 헤게모니는 지금 이른바 개딸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른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대안을 누구를 얘기하면은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엄청난 그 압박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연 민주당의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이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결국 현 상황 속에서는 저런 얘기 걱정하시는 민주당을 정말 한마디로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고 민주당의 이재명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적어도 현재에 있는 민주당의 헤게모니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실현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전에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단합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했지. 최선 다하겠다. 그렇게만 얘기를 했지. 그 뭐 이른바 개딸에 대해서 결별하겠다. 그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강한 메시지를 내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향후에도 이와 같은 현재의 민주당의 지나친 어떻게 보면은 팬덤 문화가 바뀔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많이 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주 의원님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 주제 관련해서.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네요. 지금 민주당이 놓인 과제는. 민주당이 이제 총선은 다가오는데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뭐 지역으로 보면 수도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예요, 지금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중도층을 그 마음을 얻어야 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주당 스스로의 정체성 자체도 놓아버리면 사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현재 왜냐하면 이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진영 간 어떤 대립구도라는 것은 서로 간에 한 40%씩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를 모아해가면서 무조건 중도로 가져갈 수 없다. 자칫 잘못하면 그것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이재명 체제가 좀 유연성을 가질 필요는 있겠습니다. 너무 강성으로만 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당원들은 아까 그 조국 전 장관의 여론조사에도 나왔다시피 윤석열 정부가 가져다주는 너무 뭐 전 정권 탓 무조건 검찰이 주도해서 막 수사하고 보는 이런 어떤 뭐 소위 압구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공감대가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너무 민주당이 강성으로만 간다는 생각을 안 하도록 조금 더 조율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과거 총선쯤 보면요. 총선을 앞둔 직전의 연말 아니면 해를 넘어서 1월 달 그때쯤이야 정당들이 많이 움직인 것 같아요. 뭔가를 바꾸면 그때 확 바꿉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좀 더 있어서 서로 눈치를 보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황의조 선수, 우리 축구 국가대표 선수잖아요. 최근에 며칠째 계속 무슨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보시죠. 지금 이 현안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해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이렇게 또 반응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황의조 선수 측의 변호인이 뭔가 얘기를 좀 한 게 있거든요. 그 목소리부터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그 황의조 선수는 이제 국가대표 축구 선수로 공인이기 때문에 뭐 대중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이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한 개인으로서 존중받아야 될 인권하고 사생활이 있습니다. 선수 개인에 대해서 도를 넘는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고 저희 만약에 그런 피해 사실들이 확인이 된다면 지금은 어쨌든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허위, 법적 조치, 고소 뭐 이런 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최인정 변호사. 네. 황의조 선수와 관련해서 지금 최근 며칠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거 좀 일목요연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지난 일요일이죠. 예. 6.25, 6월 25일 날 예. 소셜미디어 5개 계정에 황의조 선수의 전 여자친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예. 황의조 선수의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사생활을 아주 비판하는 글과 함께 예. 그 동영상, 특히 여성과의 어떤 밀접한 여성이, 관계를 어떤 여성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동영상. 있는 것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일부 이 네티즌 같은 경우에는 예. 나한테 주면은 이게 돈 주고 사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급속하게 이 내용이 퍼져나갔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상상하는 그런 영상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만히 지켜보다가 예. 황의조 선수 측 지금 소속사에서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예. 엊그제 서울 성동경찰서에 이것을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에 있는 죄명이 2개가 되는데요. 예. 하나는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상 그 내용이 가짜다. 이른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하나 고소를 했고. 그럼 그 주장하는 글. 네, 내용이 자기가 한마디로 전 여자친구를 뭐 사칭했다라는 연인이고 내용이고 뭐 그 내용 그런 자체로 내용. 사실과 다르다라는 예. 주장이고 말씀드렸듯이 그 과정에서 단순히 그렇게 그 계정에 올린 것이 아니고 5월 달 이후에 5월 달에 그 황의조 선수의 말에 따르면은 예. 유럽에서 자기 휴대폰을 처음에는 뭐 분실 얘기도 있었는데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도난당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자기한테 연락이 와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뭐 그 해코지를 하겠다라는 것을 협박을 얘기를 한 해서 거예요? 예, 그래서 본인은 계속 아무 무대응을 했었는데 결국 6월 25일 날 이것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불법 촬영을 가지고 협박했다라는 걸 해서 지금 성폭법상의 협박죄로도 지금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봤더니만 처음에는 이제 성동경찰서에서 고소를 했지만 예. 이 사안의 중대성 이거를 예. 결정해서 그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이것을 수사하겠다라고 지금 결정을 했다고 좀 더 합니다. 전문적인 쪽으로 갔군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쟁점은 그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이 가짜냐. 그래서 그 관에 이 동영상을 가지고 예. 또 본인이 직접 진짜 여자친구였는지 아니면 예. 가짜 여자친구인지 가지고 협박을 했느냐 이 부분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여성계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다고 하면 황의조 선수가 불법으로 이와 같은 그 개인적인 동영상을 의사가에서 촬영했는 것이 아니냐. 불법으로 또 찍은 거 아니냐. 그렇죠.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소 고발은 없습니다. 황의조 선수 측에서는 아니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다라고 하고 동의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불법 몰카 의혹에 대한 것도 향후에 수사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영상은 유포됐다가 다시 뭐 사라지고 뭐 이랬다는 거고요. 그럼 아까 시간별로 정리된 거 다시 한번 불러오죠.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을 당했고 지난 5월 무슨 협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영상을 유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뭐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지난 25일 SNS 통해서 이 영상이 뭔가 살짝 나왔고요. 그리고 글들이 주장이 흘렀고 이거에 대해서 황의조 전 여자친구 연인이라 주장하는 어떤 인물이 이런 걸 한 거고 그리고 황의조 측이 문제제기를 삼아서 일단 그 주장의 글 이거 허위다. 그리고 이 영상 이거 왜 이런 걸 유포했느냐 이걸 문제 삼아서 고소. 황의조 선수가 지금 굉장히 전도가 유명한 축구 대표팀 선수인데 지금 이런 거에 휘말려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런데요 이 내용은 여기까지 있었으면 이게 그냥 뭐 사건 이렇게 되잖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요 여기 보면 문성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이 어떤 의견을 내요 공개적으로. 뭐냐면
아니 관계 정립하지 않은 남성과 왜 성관계를 가졌나? 그러면 이거를 지금 어떤 주장을 하고 유포했다라고 보이는 그 여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 허은하 의원은 아니 사적인 이런 영상 유포 행위는 명백한 범죄다. N번방 사례와 다르잖아. 그럼 이것도 역시 그 어떤 여성분을 겨냥한 말이잖아요. 다음도 하나 보겠습니다. 근데 이 입장이 또 민주당 인사에서도 나왔어요. 아니 서로 동의하에 찍은지는 조사하면 될 일이고 황의조 선수 2차 피해에 시달리는 거 아닙니까? 피해자는 남녀 불문하고 보호해야. 이것도 약간 황의조 선수 쪽에 뭔가 서는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요. 현구택 부원장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게 약간 좀 다른 방향으로 또 약간 방향을 틀었어요 지금. 뭐 정치적인 공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동의를 받고 촬영했다 하더라도 유포하면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동의를 받고 했더라도 그걸로 만약에 어떤 협박을 하거나 뭘 요구하는 것도 처벌이 되고요. 근데 지금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전 두 가지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잃어버린 게 아마 이제 그리스에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해외에서? 이게 지금 인스타에 올렸는데 그분이 물론 뭐 한국 사람인지 뭐 한국 사람인 것처럼 한글로 썼습니다만 반드시 한국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최모 씨라고 얘기는 했지만 한국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지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이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 상대방을 어떻게 확인하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거 동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물어보는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중에 예를 들어서 신고하는 사람이 나 피해자다.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자기가 촬영된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걸 찾아봐서 내가 있으니까. 지금 현구택 부원장은 지금 영상이 복수다 이걸 지금 전제로 하시는 아니 뭐 겁니까? 그걸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SNS 보면 뭐 여러 사람이라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수사가 굉장히 쉽지 않다. 그리고 인스타를 우리 수사기관이 뭐 압수수색하거나 자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특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 수사가 굉장히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안이요. 일단 워낙 유명한 축구 선수와 관련됐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통상 이런 거에 보면 피해자가 여성으로 나오잖아요. 통상은요. 어떤 못된 남성들이 뭐 이렇게 했다 이건데 이건 뭐가 방향이 좀 거꾸로 돼서 황의조 선수가 피해자 아니냐. 뭐 약간 이런 방향으로 하고 황의조 선수가 굉장히 피해를 호소하면서 법적인 조치까지 요구하는 상황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는 과거하고 약간 다른 양상인데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황의조 선수를 약간 보호하고 두둔한 듯한 이런 입장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뭐 수사가 되겠죠? 그러면 정확한 내용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내용은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금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키워드 보시죠. 뭘까요? 소신이냐 변신이냐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요. 일단 이주호 장관이 최근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 시차가 좀 있는데요. 동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놀란 거는 저도 뭐 전문가입니다만 특히 이제 그 입시에 대해서는 대통령 본인께서 수사를 여러 번 또 하시면서 상당히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해서 저도 진짜 제가 많이 배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문가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장관으로서는 많은 분들에게 배워가면서 하는 게 정말 저는 뭐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뭐 전문가로서 소신을 뭐 벗어나서 대통령 지시를 무조건 따른다. 대통령께서 뭐 아닌 걸 말씀하시면 저는 아니라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이른바 이제 킬러 문항 배제 이거 관련해서 민주당이 가장 문제 삼았던 대목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약간 해명을 하는데 저는 많이 배웁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그리고 전문가라고 한 적 없고 그냥 배운다 그랬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본인이 뭐 사실은 그동안에 그 이주호 장관만한 전문가가 있겠습니까? 교육계에 한 30년 이상 종사하신 거 아닙니까? 오랜 장차관을 하셨고 또 그전에 실제로 교육 개발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분이 스스로 전문가가 아니라면 왜 장관이 되셨고 왜 일을 하겠습니까? 다만 자세는 누구나 다 자기가 전문가지만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교육자적 자질이죠. 교육자적 자질이다 그거는. 뭐 그런 부분이고 뭐 계속적인 평생 배우면서 살아가는 건 일반론적인 이야기일 거라고 보여지고 다만 지금 이건 이제 뭐 실제로 문제는 그 대통령이 말씀을 일반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습니까? 이제 공감을 하는데 근데 사교육에 대한 비용이 너무 크다든지
또 영어 유치원 뭐 과도하다든지 다 비교육적이라는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과연 이것이 처음부터 윤석열 정부 초기에 의제화됐느냐 인수위 때부터 전혀 없다가 갑자기 수능 며칠 앞두고 튀어나온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잘 준비해 오고 있느냐 즉흥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장관도 휘둘리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여파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렇지만 또 하나는 지금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소위 킬러라고 하는 문항은 전문가적 집단에서 보면 응답률이 10% 이하여야 돼요. 근데 일부 킬러 문항 중에는 30%까지 되는 이게 킬러 아닌데 전문가들이 이런 것도 억지로 집어넣는 그런 대통령의 말을 말하자면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근본적으로 보면 21세기가 융복합 시대 아닙니까? 사실은 교과서 안에서만 분단돼서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 21세기 인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인식 자체가 구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전문가답게 장관답게 일정 정도 정리를 해주면서 실제로 또 장기적인 과제로 나눠놓을 건 나눠놓는 전체 우리 국민들이 공감합니다. 방향은. 다만 주먹구구식으로 또 조변석계 하듯이 교육이 100년 대계라고 하는데 저렇게 하니까 장관이 휘둘리고 있다.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수능 문제도 어려운데 수능 문제를 다루는 정책 문제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요. 지금 뭐 김영주 의원이 다 갈래로 얘기하셨는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장관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되게 굉장히 논란이 됐던 발언 좀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국회 출석해서 질문도 받고 답변하는 장면도 있는데 그 장면도 따로 하나 준비했거든요. 그 내용 좀 한번 보시죠. 킬러 문항도 분간할 수 있습니까, 장관이? 킬러 문항을 분간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6월 모의고사가 공정한 수능이라는 대통령과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모의고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관님, 네. 대통령이 무섭습니까? 대통령이 수능과 관련한 공정한 수능과 관련한 지시를 언제 했느냐에 대해서 차관은 3월에 지시했다고 하고요. 대통령실의 보도자료는 이미 지난해부터 공교육 범위서 문항 출제를 지시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이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지시를 받았고 또 국장에게 분명히 지시를 갑자기 이게 뭐 지시 여부인데 김재원 최고위원님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즉흥적인 지시를 이뤄서 된 거 아니냐는 시각이 야권 시각이고요. 이주호 장관은 아니 이전부터 구두 지시가 있었는데 다만 그게 기록이 없을 뿐입니다. 제가 다 알고 지시한 거 한참 됐습니다. 이거잖아요 지금요.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 알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는. 그러나 이주호 장관의 말을 빌려보면 작년부터 대통령께서 이 소위 킬러 문항 얘기를 했다 계속 해가지고 결국 사교육만 더 부추기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킬러 문항 같은 것은 앞으로 내지 않도록 해라라고 구두로 말씀하셨고 그에 대해서 구두로 자신도 지시를 하달했는데 뭐 그 내용이 지금은 이제 그 근거가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록이 된 게 없다 지금. 어쨌든 그런 이유를 대면서 마치 대통령이 최근에 급작스럽게 이런 주제를 꺼낸 것으로 지금 야당에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문제를 대통령 혼자서 어느 날 갑자기 꺼낼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옛날에 그 근무할 때 유독 교육 부분의 경우에 처리가 좀 늦고 또 본인들의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지시를 받고도 그것이 제대로 일선에까지 가서 전달이 되고 또 뭐 수능 모의고사 시험을 볼 때도 거기에 맞춰서 출제하고 이런 시스템이 사실 교육부는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교육 공무원들 자체하고 또 교사들이 함께 근무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실질적인 지시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우택 부원장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대통령이 뭐 업무 보고 받으면서 구두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관이 메모를 하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럼 보통 뭐 대통령 지시 사항이라 해서 뭐 문서로 하든지 하지. 왜냐하면
보통 공무원들은 다 근거를 남깁니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구두로 했는데 그럼 차관한테도 구두로 시키고 차관도 밑에 뭐 국장한테 구두로 시키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않거든요. 그냥 중요한 내용들은 대부분 구두로 했더라도 메모를 남기고 그래야만이 본인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건 대통령 지시 사항이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밝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근데 이 논란을 보면서 이번에 이 6월 모의 평가도 보면 사실은 지금 교육부에서는 문학에서 하나, 비문학에서 하나 이제 굉장히 초고난도라 했지만 작년 수능보다 지금 만점자가 4배 이상 나왔어요. 대부분 쉬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대부분 지금 50대, 60대 분들은 대부분 옛날 학력고사 시대입니다. 그렇죠. 본인들이 굉장히 공부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똑똑하다 생각하고. 그런데 저도 뭐 대부분 여기 학부모들 알겠지만 요즘은 고등학교 배우는 게요. 저희들 대학 때 배우는 거 이상입니다. 어렵습니다, 되게. 갑자기 이런 문제 딱 어렵다고 봤을 때 하네요, 지금. 예.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보니까 못 푸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만큼 어찌 보면 학력 수준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식 수준이. 근데 지금 어른들이 이렇게 엊그제도 교육부 공개하는 거 보니까 딱 공개해보고 이렇게 문제 어떻게 푼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본인이 눈에 어려워서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다는 저는 아마 어른들이 그 지금요? 기준이라고 봐요. 근데 이번에 그 국어 만점자가 1,400명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초고난도 문제 2개가 있다면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지선다면 사실은 20%는 거의 맞추는 거거든요. 10% 이해해야 되는데 이번에 뭐 킬러 문제라는 것도 보니까 36% 이상 맞은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 본다 그러면 어른들 기준으로 보지 말고 지금 학생들 수준이 본인들 지금 어른들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다.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 EBS 교재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거를 난이도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는 건 저는 뭐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요즘 아이들이 옛날보다 공부 잘한다. 뭐 이리로 갔어요 지금 얘기가. 아무튼 뭐 이주호 장관 얘기 뭐 여러 가지 좀 회자가 좀 됐습니다. 소개해드렸고요. 마지막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에서 하는 일과 관련이 있어요. 보시죠. 무슨 소리입니까? 공공재인데 왜 라면이 공공재냐고 이렇게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일단 라면과 관련된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납품받는 밀가루 가격이 내렸고 농심은 내린 가격 이상의 혜택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가격 인하를 결정하였습니다. 낱개로 사는 거는 많이 비싸서 슈퍼마켓 가서 한 번에 여러 개 사는 편이에요.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먹고 진짜 라면 가격은 솔직히 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라면 값 얘기군요. 그 라면 업체들이 내렸어요. 근데 앞서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국제 밀가격이 50% 내렸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라면 얘기를 하면서 기업들이 대응해 줬으면 내리라는 소리잖아요. 정부에서 내렸으면 좋겠다. 근데 정부의 경제 수장이 내렸으면 좋겠다는 그냥 단지 좋겠다가 아닌 걸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렸어요. 어제 라면 업체들이 다. 그리고요 그제는요 농축산식품부가 밀가루 가격 인하 요청했다. 그러면은 라면은 밀가루로 만드는데 그러면은 근본적인 재료값도 좀 내렸으면 좋겠다가 되는 거잖아요. 제분업체 간담회에서. 자, 이걸 두고요. 김용주 전 의원님. 아니 일단 가격이 내리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 환영이에요. 좋잖아요. 싸지니까. 근데 지금 정부가 사실은 자율, 기업들 자유 이런 거 중시하는 보수 정부잖아요. 근데 라면이나 밀가루 값까지 이렇게 뭐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아니 라면이 공공재입니까? 왜 정부에서 가격을 얘기를 합니까?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자유죠. 자유, 시장 경제. 근데 사실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공포와 관치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대놓고 그 경제 컨트롤 타고 계시는 분이 밀가루 값 내려라, 라면 값 내려라.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물가 지표가 뭡니까? 그전에도 문재인 정부 때는 문제가 다 있습니다. 통계청장의 통계 지표, 논란이 컸죠. 짜장면 가격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바로 짜장면 가격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과자, 라면, 짜장면, 밀가루가 기본 그 물가를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에까지 이미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물론 일리 있는 추경호 부총리가 일리 있는 지적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기름값이나 밀가루 가격이 오를 때는 올려놓고 석유 가격도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져서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율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고육주책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그 경제가 비상이고 물가가 비상이다. 예.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니까 뭐 라면, 소주, 맥주 나왔는데요. 이게 위에 보면은 상승률이거든요. 아, 라면이 상승률이 계속 높아지긴 했네요. 지금 전년 동기 다른 소주, 맥주는 좀 이렇게 내려갔는데 안 내려갔어요. 혼자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최윤정 변호사. 근데 사실은요.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데 통상 뭐 담합 등 공정한 거래를 해치는 경우에 정부가 나서서 개입해서 이거 문제 제기하고 그래서 담합할 때 왜 가격 담합했습니까? 그러면은 뭐 과징금 때리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좀 내려주시죠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논란처럼 비춰지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막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예. 우리나라 행정절차법 2조에 보면은 행정지도란 것이 있습니다. 지도. 행정지도. 뭐냐면은 소관 행정관청이 어떤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인에게 어떠한 것을 좀 부탁하거나 권유하거나 권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따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어떤 강제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고는 그런 거죠. 그렇죠. 권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뭐 말씀하신 그게 그렇기 때문에 한계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융통성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다. 아까 다들 얘기를 하시면서 윤석열 정부가 자유 하는데 왜 이렇게 개입하느냐. 자유이지 자유방임은 아닌 겁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원칙으로 경제의 자유를 인정하되 높일 때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높여놓고 내릴 때 내리지 아니했을 때는 적절하게 행정 지도를 요청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저 최진영 변호사 대목이 권고라는 거죠. 밀가격 50% 내렸는데 적정하게 내리든지 대응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라는 권고를 했다. 이건 할 수 있는 거다. 행정 지시다. 지시요? 행정 지도. 지도. 행정 법적 지도다. 근거가 있습니다. 행정 절차법에. 자, 변호사님 청구택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법적으로는 당연히 강제력도 없고 그냥 해도 되고 말아도 됩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저렇게 부총리가 얘기했는데 안 해봐요. 당장 우리가 세무조사 들어오나? 지금 뭐 사교육 업체도 당장 지금 세무조사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압수수색 들어오면 어떡하지? 빨리 내려야지. 라면 50원 내렸습니다. 50원. 그러니까 말로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당연히 강제력이 없어요.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 그러지만 사실은 강제력이 있는 것이죠. 즉 아니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데 어떤 기업에서 우리는 안 내릴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당장 세무조사 들어오고 당장 저 공정위에서 조사를 할지 모르는데 그런 게 사실은 법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작동 안 하고 있죠. 그럼 지금 추경호 부총리 혹시 이 방송 보시면 제가 언제 무슨 뭐 조사한다 그랬습니까? 이럴 수도 있긴 한데 김재원 최고위원님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이게 우리나라 밀가루는 거의 99% 수입하거든요. 그렇죠. 밀을 재배해서 수지를 맞출 수가 없어서 결국 이제 국제 밀가루 가격에 의존을 하는데 최근에 사실 우리가 예상하던 것과는 다르게 밀 생산이 많이 되어서 밀가루 그 가격이 50%나 원가가 다운이 된 거죠. 그런데 이 기업체들은 이때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리어 신제품을 만들어내서 좀 더 가격을 올리고 이런 체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부에서 사실 그런 사정을 설명하면서 라면 같이 좀 서민들 생활에 크게 관련이 있는 이런 그 품목에 대해서는 좀 낮추는 게 맞지 않느냐. 뭐 그런 의견 제시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압박을 받았다면 그것은 그동안의 어떤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서 이렇게 말 한마디 했다가 제대로 안 되면 경영권 자체를 뺏는 그런 정도의 과거 정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추경호 부총리가 이야기를 하면 이건 좀 따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를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한 것뿐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 국내 밀가루 제조업체가 한 5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밀가루를 기반으로 해서 생산하는 수많은 이제 식품업체들이 있는데 그 점이 그 원료 가격이 낮아진 데 대해서 반영해 달라.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행정 지도를 한 것뿐인데 기업들이 과거 기억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설명이시는데 아무튼 라면값 뭐 소비자 입장에서 내린 건 좋은데 그 과정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